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4회차 직업상담사 노동관계 복귀 해설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는 따로 논평할 만큼 새로운 내용은 없고 기존 기출됐던 지문들이 그냥 반복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2급 시험보다는 1급 시험이 지문이 더 짧아지면서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내면.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해설로. 자, 1번인데 81번 가장 기본적인 거죠. 32조에 나오는 근로의 권리 보시면, 자, 모든 국민은 당연히 근로의 권리를 가지는 거고, 그리고 이런 권리를 위해서 국가는 어떤 방법으로 고용 정진하고 적정임금 보장에 이건 노력이고, 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최저임금은 시행이죠. 의무죠. 됐죠? 그래서 앞에 거 그러면 국가는 어떤 방법으로 고용을 정지시키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되느냐 이 얘기인데, 당연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사회 경제적 방법으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방법도 아니고 경제적 방법도 아니고 둘 다입니다. 그죠? 당연히 고용 정진하고 최저임금 하는데 법률적 방법은 안 되겠지. 그래서 사회 경제적 방법으로 고용 정진, 적정임금 보장의 노력, 그리고 최저임금의 시행입니다. 보통은 여기 앞부분보다는 뒤에가 많이 바뀌거든. 그래서 뒤에 거 고용 정진과 최저임금, 적정임금은 노력만 하면 돼. 노력만. 의무가 아니고. 그런데 최저임금제는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도 많이 나오지만 뒷부분이 더 많이 나오니까 뒷부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 간단한 지문이었고,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82번. 자,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인데, 요게 현재는 이게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내용은 비슷하지만, 자, 훈련의 기본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들의, 지금 국민이겠죠. 국민들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죠?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느냐 얘기인데, 원칙은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국가는 거기에 보조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 여기에 맞게 해야 되겠죠. 자, 너네 의사 상관없어, 우리가 해주는 대로 해, 이건 아니겠지. 그래서 능력에 맞게 생애에 걸쳐가지고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 이건 상식에서. 자, 두 번째, 그리고 개발 훈련은, 자,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최대한 존중해. 원래 너들끼리 해봐. 그죠? 안 되면 우리가 국가 차원에 도와줄게. 이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존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사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실시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 원칙이죠. 다음에 4번부터 보시면, 자, 개발 훈련은 근로자의 직무 능력, 고용 가능성, 자,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지역 산업 현장의 수요가 반영되고 나서 일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없이 무조건 막연하게 직업 능력 개발이다 훈련시킨다. 근데 취업할 데가 없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직업 능력 개발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요거 매번 나오는 것도 이것도, 자,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자, 직업 능력 개발에서 좀 더 중요시 된다? 착각을 만드는 게, 제조업이고 생산직이면 사회적 약자입니까? 아니거든. 제조업이고 생산직이라도, 예를 들어서 현대차 내가 정직원이다. 그러면은 제조업이고 생산직이지만 나는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따지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얘기하는 개발 훈련에 중요시 돼야 되는 그런 업종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내용이다. 아마 지문 맞추다 보니까 양이 안 나오니까 이걸 집어넣은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자, 다음에 83번 보시면은 요거 건기법 내용인데, 자, 건기법상, 자,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경영상 이유에 따라서 해고할 때 신고할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자, 이게 우리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은 근로자 잘못이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죠. 그게 크게 네 가지죠. 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되고, 회사 어려워져야 되고, 다음에 해고하기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한테 통지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야 되죠. 만나서. 그죠? 뭘 협의하느냐? 자, 첫 번째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고 기준. 누구를 자를 건지. 다음에 마지막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자, 사람 자르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고 나서 그리고 잘라야 되겠죠. 그죠? 요런 부분에 대해서 50일 전까지 통지하고 협의하라고. 됐죠?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요게 1항, 2항, 3항까지고, 자, 사항 보시면은, 그리고 대략 10%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신고. 그죠? 이때 신고해야 되는데, 이제 시행령으로 가면은 신고할 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암기를 하긴 하는데, 기본적인 이론을 보시면은, 자, 신고를 하라는 것은
자,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서 근로자를 요건에 맞춰 자르더라도 자, 10%가 넘는 대량 해고가 발생하면은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조선소 같은데 뭐 군산에서 조선소에서 대량 해고를 해버렸지. 물론 요건에 맞춘 해고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였습니다. 문제는 그 지역의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지겠죠. 그때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 좀 알려줘 그 뜻이거든. 되죠? 그러면은 알려주는데 뭐를 알려줘야 되느냐 이 내용인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왜 우리가 해고하게 됐는지 해고 사유. 두 번째 언제 해고할 건지 해고 일정. 그다음에 해고 예정 인원, 그리고 대략 몇 명을 해고할 건지 예정 인원.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랑 어떤 내용을 협의한 건지, 요 네 가지입니다. 뭐 퇴직금 문제는 이거 법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는 거지 굳이 장관한테 신고해서 이렇게 알려줄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그건 대량 해고에 대해서 그 지역의 지역 경제를 위해서 국가 개입해야 되니까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 얼마 줄 겁니다. 이거는 신고할 게 아니겠죠, 당연히.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요거는 2급이든 1급이든 매번 나오는 문제죠. 이것도 매번 보시면 기준 고용률 보시면 자, 고령자 연령 차별 금지를 위해서 뭐 장애인 고용 촉진 마찬가지입니다. 즉 고령자라든가 장애인들이 고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체마다 일정 인원을 무조건 채용하게 돼 있죠. 안 하면 과태료 때리는 거고, 이때 고령사 연령차별 금지법 이 법에서 고용 촉진을 위해서 그렇죠? 제조업에서는 기준 고용률 몇 프로를 고령자로 채워야 되느냐 요건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제조업은 제2조 제2. 그래서 제조업은 당연히 100%입니다. 100분의 2입니다. 2%. 2%는 고령자로 채워라. 요게 제2조 제2. 그리고 요게 같이 가면은 그래서 제조업은 100분의 2, 2%가 제조업이고 제2. 다음에 두 번째 운수업. 다음에 부동산. 다음에 임대. 요쪽은 6%.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3%. 그래서 따지면 2를 6을 2로 나누니까 3 이렇게 되겠죠. 2, 6, 3에 그래서 보통 이제 제조업이 제일 많이 나오고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운수, 부동, 임대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조업에 대한 거니까 2%를 찾으면 되는 문제였죠. 뭐 2급 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이것도. 자, 다음에 85번 가겠습니다. 고평법. 자, 보시면 자, 고평법상 뒤에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 뭐 매번 나오는 거죠.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육아휴직.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육아휴직인데 첫 번째부터 보시면 자,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은 1년입니다. 물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이게 뭐 사학법이라든가 교육 관련 법에서는 3년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고평법에서는 1년으로 두고 있다. 맞는 말이고, 그리고 육아휴직은 국가 차원에서 육아를 위해서 보조하는 거죠. 보조.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 계산할 때는 근속 기간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요 기간을 포함해서 퇴직금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육아휴직 1년 썼다. 그럼 퇴직금 1년치 더 주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세 번째. 자, 기간제 근로자. 원칙은 얘네들은 2년 이상을 사용 못하게 막아놨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1년 근무하다가 만약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다. 그러면은 1년 썼으니까 너 2년 썼네? 너는 근로계약 종료. 이렇게 하면은 육아휴직 기간이 오히려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작용해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법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요 1년이죠. 요 1년은 기간제 근로자 총 사용 기간 2년에서 이걸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년만 근무했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한 게 아니야. 그러면은 육아휴직 끝나고 나서 아직까지 1년 남았으니까 1년 더 근무하고 퇴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 기간에 포함하면 안 돼. 근로자한테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그 육아휴직 기간 빼고 나머지 합쳐서 2년이 돼야 되고는. 그래서 요거 다 일단 잘못됐고, 마지막 자, 육아휴직 기간은 우리 법에 따르면 원칙은 해고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여기 소위 말하는 해고 금지 기간이죠. 금지 기간. 자, 근로자가 잘못을 하더라도 자, 이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면은 노동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재취업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입법자들이 입법적으로 야, 요 기간은 해고하지 마 라고 한 게 대표적인 게 고평법상 19조 2항에 나오는 육아휴직 기간. 그리고 좀 더 넘어간다면 건기법. 우리 근로기준법에도 23조 2항에서 자, 요 기간은 근로자들의 노동 능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건들지 마. 그게 뭐냐? 업무상, 부상, 질병, 그리고 회복되고 나서 30일. 그 다음에 산전, 산후, 휴가 기간 플러스 끝나고 나서 30일. 요 두 가지죠. 요 두 기간은 근로자의 노동 능력이 떨어졌으니 건들지 마. 즉, 잘못이 있더라도 원칙 해고하지 마. 단, 이건 예외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만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회사 망한 거지. 이때는 해고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업무상 부상 질병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시보상.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게 아니고 돈을 다 줬습니다. 그럼 이 돈 가지고 회복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업산육 이렇게 업산육 세 가지인데 요거는 고평법 문제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나온 겁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쉽게 정답은 3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6번으로 가겠습니다. 86번. 자, 보시면 근태법 문제죠. 86번. 보시면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뭐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매번 나오는 거죠. 중간정산. 자, 원래는 중간정산을 해버리면 근로자한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퇴직할 때 그때 평균 임금 가지고 퇴직금 받아야 되는데 만약 중간에 정산을 해버리면 그만큼 액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중간정산 못해 사용자 마음대로. 단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서 근로자한테 필요하면은 그때는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하죠. 되겠죠? 이때 그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자기 이름으로 집을 산답니다. 나 돈 필요하니까 정산해줘. 해주면 되겠지. 불리할 거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협을 통해서 일정 나이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요게 임금 피크제죠. 피크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이 500이다. 그럼 500을 갖다가 반으로 줄입니다. 우리나라 보통. 자, 너 500 받고 근무하다가 그냥 퇴사할래? 즉 정년 퇴직할래? 아니면은 자, 퇴직이죠, 퇴직. 여기서 퇴직할래? 아니면 정년을 더 늘려줄 테니까 임금을 반 줄이면서 좀 더 근무할래? 라고 하면은 대다수 근로자들은 퇴직하면 재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임금을 반으로 줄이라도 계속 근무를 원합니다. 이게 임금 피크제야.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정년 기간은 좀 더 늘어나는데 최종 퇴직했을 때 퇴직금이 250 요걸 가지고 퇴직금 계산해야지 돼.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원래 최대치 받던 임금에서 여기서 일단 여기서 퇴직금을 정산해. 됐죠? 그리고 다음에 250 받는 요때부터 다시 퇴직금의 기간을 다시 정산하는 겁니다. 됐죠? 이것도 근로자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가능합니다. 되겠죠? 자,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배우자 질병에 대해서 의료비, 병원비가 필요해. 그래서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임금의 1천분의 115를 초과해서 부담하는 경우 이렇게 됐는데 요양은 3개월짜리 너무 짧아. 그래서 우리 법에 따라 6개월. 반년 이상 병원에 누워있고 돈이 필요해. 그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고 다음에 4번 자, 중간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5년 내 과거 5년 내 근로자가 회생이라든가 파산에 따라서 파산수고 받았답니다. 그러면 10년이 아니고 5년이니까 아직까지 근로자가 회복이 안 됐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5년 내에 이런 거 받았으니까 돈 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이것도 정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주로 이제 숫자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숫자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 자, 어려운 지문 아니었고, 그것도. 다음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문제 87번 가겠습니다. 87번. 보시면, 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마찬가지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된 겁니다. 얼마 줄 거냐? 그 얘기인데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자,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석 달까지입니다. 처음에 초반에는 시작일 기준으로 한 통상 기준 왜 평균은 너무 많아. 그죠? 보통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 돈 줄 때는 다 통상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석 달 동안은 100분의 80까지입니다. 100분의 80까지. 그리고 뒤에 4개월부터는 이제 석 달이 넘어갔죠. 100일이. 그죠? 그때는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이거는 반이야, 반. 50. 원래는 석 달 동안은 80% 주다가 넘어가면 50으로 줄어버립니다. 됐죠? 그렇게 가면 되겠다. 단순 숫자였고 이것도. 다음에 88번 가겠습니다. 88번. 보시면 자,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자, 근로자 공급사업 근로자 소개하는 사업이죠. 자, 이때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장관의 허가가 없으면 돈 받고 다른 사람의 자, 근로 공급 사업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중간 착취죄로 갈 수 있겠죠. 중간 착취. 이게 옛날에 이게 법이 없을 때 가장 문제된 게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시골에서 어떤 촌놈이 서울로 상경해. 서울역에 나오죠. 이렇게 흐름하게. 그래서 옷도 흐름하고 그리고 가방 하나 메고 나옵니다. 보따리. 어떻게 합니까? 서울역 앞에 진치고 있던 하이에나 애들이 덤벼들죠.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물어보면은 나 서울에 돈 벌러 왔다. 그럼 내가 잘하는 데 있으니까 내가 소개해줄게. 데리고 가. 그리고 팔아버리지. 그죠? 그러면은 서울로 왔는데 타고 이제 차 타고 가다 보면 또 지방으로 가.
그래서 뭐 물고기 잡는 원양어선에 팔려가고 아니면 시골에 팔려가고 성으로 팔려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야 공급사업 할 때 아무나 하지 말고 누구든지 장관의 허가 받으면 그때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기본적으로 중간 착지 방지를 위한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국내에서 공급사업 하려면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원칙은 아무도 못해. 누구밖에 못하느냐? 유일합니다.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만 가능합니다.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때 우리나라에는 노동조합 현재 항운노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항운사업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항운노조 가입해가지고 항운노조에 돈을 내야지 돼. 조합비를. 그러면 항운노조에서 여기서 공급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됐죠? 물론 이제 요걸 이제 보완하는 제도가 근로자 파견법이죠. 그래서 파견사업은 이걸 별도로 가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세 번째. 자, 국외로 공급사업 하고 싶어. 뭐 연예인이 됐든 뭐 노동자가 됐든. 자, 이것은 1천만 원 자본 가지고는 누구한테 보상 못 해줍니다. 적어도 1천이 아니고 곱하기 10배. 1억 이상의 돈은 있어야지 잘못했을 때 보상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아니고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지 국외 공급사업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다 마지막. 자, 허가의 유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 그렇죠? 그래서 공급사업의 자본금은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해. 사고 나면 1,000만 원 가지고 누굴 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1억은 돼야지. 1억은.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89번 또 고평법 문제죠. 고평법. 이것도 보통 고평법에서 육아휴직 문제라든가 아니면 배우자 출산휴가 최근에 바뀌었으니까 요게 주로 나오죠. 그래서 89번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겁니다. 보시면 첫 번째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면은 그때 뭐 지금은 10일이야 10일. 옛날에 뭐 5일 범위에서 3일까지 유급 아닙니다. 바뀌었어. 일률적으로 10일이야. 물론 실제 이렇게 주느냐 이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죠? 내 배우자가 출산했으니까 11일 동안 쉬고 오겠다? 안 해주겠지, 보통. 본인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현재 10일까지 돼 있습니다. 10일까지. 이것도 많은 건 아니지. 왜냐면, 이게 우리 조선시대로 가면은, 뭐 시험은 아니지만 이거는 조선시대 가면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육아휴직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이게 뭐 세종 때 그때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얘들은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를 산후조리하고 시간 줬거든. 근데 이때로 따지면은 이게 신분제 국가에서도 이 정도 줬는데, 물론 이게 따지보면 이집트라든가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노예한테도 줬어 이거를.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야 배우자가 출산휴가에 대해서 3일밖에 안 돼? 너무 작아 라고 해서 그나마 10일로 늘린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10일에 대해서 너무 많다는 사용자 측에 이제 지적이 있는 거죠. 뭐 바뀔 수 있어요. 이건 어쨌든. 다음에 자, 배우자 출산을 별거 없습니다. 그냥 유급이야 유급. 10일 유급.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을 만들었더라도 사용자들이 야 우리 10일 동안 유급으로 쉬게 해주면 회사 망해 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럼 우리가 보조금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출산하고 나서 한 달이 아니고 석 달이야, 90일. 90일 내까지는 청구하면 됩니다. 그 말은 90일 지나면 못 가, 더 이상. 그리고 마지막, 출산휴가는 한 번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이 아니고 석 달이라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90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보시면은 자, 고용보험법의 심사라든가 재심사 청구에 관한 거 보통 내가 할 수 있지만 나 대신에 다른 사람 법정 대리라든가 배우자 직계 존비 이속 또는 형제자매 이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그쪽에 나옵니다. 보시면 자 실업급여 처분에 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왜 실업급여 제대로 안 줍니까? 라고 이의가 있으면은 그때는 고용보험 심사관한테 재심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문제 없죠? 다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순간 권리행사하는 거지. 그러면은 시효 중단에 관해서는 재판상 청구, 즉 소송한 거랑 마찬가지야. 즉 소송도 끝날 때까지 정지되듯이 이것도 재심사가 끝날 때까지 시효 진행이 안 됩니다. 됐죠? 맞는 말이고. 다음에 자, 재심사 청구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부모님, 법정 대리인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신의 형제자매 대리로 선임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 법정 대리인이 하든가 아니면 내 배우자가 하든가 아니면 나의 직계 존속 아니면 내 직계 비속 아니면 형제 자매까지 이 사람들이 대신 선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 형제 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선임이 됩니다. 원래는 이게 상속권자랑 똑같이 만들어둔 거야. 이게 내가 죽으면은 첫 번째 내 배우자랑 직계 존비속이 같이 가져가. 물론 직계 배우자에 대해서 50% 가산해 주죠. 1대 1대 1.5 이렇게 주는 거죠. 아무도 없어. 그때는 형제 자매. 그래도 아무도 없어. 국가 기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그 민법 개정안에서는 형제 자매가 상속권자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아무리 옛날 같은 경우는 형제자매들이 농사 짓다 보니까 같은 동네, 같은 마을에 모여 살았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유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이게 같은 집에 살지도 않고 이게 자기 하는 일에 따라서는 완전히 분리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상속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었으니까 얘들도 나중에는 바뀔 수 있는 것 같아. 현재까지는 형제자매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받는 거는 이제 못하지만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 자,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으면 한 달 내에 결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형제 자매가 선임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고용보호법상 뭐 취업 촉진 수당. 자, 너네 취업 빨리 해. 우리 돈 줄게. 그래서 이거는 매번 나오지만 광주 조직이죠. 광주 조직. 광주에 가면은 조직들이 있다. 광주 조직. 자, 첫 번째 광은 광역 구직 활동비. 자, 그래서 내가 뭐 경상도 살고 있는데 서울에 구직 활동하러 가야 돼. 그때는 광역 구직 활동비라고 해서 뭐 교통비 등을 줍니다. 됐죠? 주는 만약에 내가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취업했어. 그러면 서울로 이사 갈 때 이주비 줍니다. 됐죠? 그다음에 조는 자, 원래 실업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실업급여 다 받아 먹고 있다가 나중에 취업하거든. 근데 그거보다는 야, 실업급여가 나오더라도 너네 빨리 취업해. 그러면 그만큼 돈 빨리 줄게. 이게 따지면은 조기 재취업 수당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내가 빨리 취업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실업급여 나오니까 실업급여 다 받아 먹고 나중에 취업할래. 이게 아니고 빨리 취업하면 그만큼 우리가 촉진 수당을 줄 테니까 빨리 취업해라. 그 뜻입니다. 됐죠? 마지막이 요게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그래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능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야, 직업 능력 개발할 수 있는 우리 수당을 줄 테니까 자, 빨리 가서 능력을 향상시켜. 이런 것들이 취업 촉진 수당입니다. 그래서 특별 연장급여는 요거 나중에 훈련 과정에 주는 돈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쉽게 1번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광주 조직만 기억하시면 돼요. 광주 조직. 그리고 가끔 이제 어렵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취업 촉진 수당이 아니고 이거 갖다가 앞에다가 하나를 더 집었어요. 여기다 자영업자도 자기가 자비를 통해 가지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취업 촉진 수당을 주는데 이때 그 네 가지를 다 주느냐? 그게 아니고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재취업 수당 이런 건 없어. 왜? 재취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도 출제가 되니까 거기까지 하나 두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92번. 자,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즉, 하자가 있으면 못하는 거고, 하자 없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있는 자가 해당되지 않는 것. 자, 하자 있는 자를 찾으라는 거지.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지방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 이 정도라면은 2년 이상 했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됐다 보는 겁니다. 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조합원이 100명 넘는 단위 노조에서 노동자 업무를 전담하는 자, 보통 뭐 노조 전임자, 이거 똑같아. 2년 이상 근무했으면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어 라고 봐주는 겁니다. 이것도 됐죠? 다음 3번 보시면 그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어느 정도 중소기업은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업무를 전담했는데 얘만 1년으로 갈 리가 없지. 똑같이 2년이니까 얘도 2년이야. 똑같이. 됐죠? 마지막, 자, 이런 거 필요 없이 노무사 자격증이 있어. 그러면 전문 지식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기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3번. 다 2년이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다.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93번. 이거는 뭐 그냥 점수 주려고 던진 거지. 보시면, 자, 건기법에 따르면 임금 채권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 나오는데, 임금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서류 보관이라든가 또는 임원들의 임기 다 3년이야. 자, 모른다? 3 찍으면 돼, 그냥.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그냥. 자, 요거는 노무사에서 났던 규칙에 있던 내용을 가져온 것 같은데 보니까 보시면 파견법상 자,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것은 이게 기단법하고 다르게 자, 기단법에서는 사용 기간만 2년으로 제한했죠. 그런데 금방 보신 파견법 자, 비정규직법 중에서 파견법은 사용 기간도 2년 밑으로 제한하지만 이거는 파견은 내가 채용해서 다른 사업장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장 일하다 다쳐. 누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대상 직종. 야, 파견은 내가 채용했지만 다른 데 보내서 다른 데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상 직종도 요거를 제한하고 있죠. 이때
제한하는 직종이 뭐냐? 요게 시험에 대부분 나오죠. 그 제한하는 직종은 뭐 직접 생산 공정, 뭐 이건 기본적인 조문이고, 그리고 보통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이런 것들은 흔히 얘기하는 위험의 외주화,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업무는 내가 채용해서 내가 시키고 내가 책임져야지 다른 데 보내면 안 됩니다. 요거 찾는 거, 요거 보시면. 그래서 대상 업무가 아닌 것은, 그 말은 위험한 업무가 아닌 것은, 요거를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첫 번째 주유원의 업무. 유류 취급 업무는 위험한 게 맞습니다. 근데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거, 이거는 중비리도, 고비리도 하죠, 고비리도.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뭐 행정, 경영, 재정 전문가 업무 위험하지 않지. 뭐 서류 본다고 해서 위험한 거 전혀 없지. 다음에 세 번째, 뭐 음식을 조리하는 종사자 업무. 뭐 불을 쓴다고 해서 위험합니까? 이게 위험한 거 아니지. 그죠? 그래서 위험한 것은 보통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이때 말하는 선원은 보통 원양어선이에요, 원양어선. 위험하기 때문에 바다 나가면은 만약에 파도가 심하게 치면은 선원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실적 선고 죽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업무들은 죽었을 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때 자, 선주들은 내 근로자 아니니까 책임 안 져. 문제는 뭐다? 이 사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무태에 있는 다른 사용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을 안 시켰잖아.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서 이런 위험한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 같은 거 못 쓰게 막았던 겁니다. 즉 위험하니까 일을 시키고 싶어? 네가 채용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 자체를 금지한다는 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95번. 자,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근로자정인데 보시면 자, 고용정책기본법상 근로자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인데 당연히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죠. 그러면은 고용 촉진에 관한 기본적 법이니까 당연히 고용된 사람은 당연히 근로자가 맞는 거고,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다른 데 좋은 대로, 다음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도 고용을 위해서는 기본법에서 보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고용정책 기본법하고 다음에 남녀고평법, 남녀고평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는 이미 고용된 사람도 보호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차별받으면 안 되지. 그다음에 고용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 채용되는 사람이 차별받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그렇죠? 이 사람들도 근로자로 포함합니다. 보통은 근기법상 근로자만 보여주죠. 그런데 남녀고평법이라든가 고용정책기본법에서는 취업 의사가 있는 자들도 별도로 보호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에 최근에 만들어진 법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그죠?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죠. 96번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가라든가 당연히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 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용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차별하는 거, 이걸 금지하기 위한 건데, 국가나 지자체가 얘들이 차별했다 그러면은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다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당연히 이 법에 보호가 되는 게 아니고, 이쪽은 보통 사기업, 그 중에서 300이 넘는 사업장, 300인 여기에 대해서만 야, 너네 채용할 때 이런 차별하지 마, 이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틀린 것인데 1번 보시면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초심사 자료라는 것은 당연히 채용할 때 필요한 서류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구직자 원서, 이력서, 소개서,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는 심사 자료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장관은 이 기초심사 자료의 표준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구인자, 사용자들한테 사용을 권장합니다. 자, 너네 나중에 이력서 받을 때 요거 받아 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부모님이 누구냐, 부모님 재산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을 쓰지 말라고. 보죠. 다음에 세 번째, 자, 구직자는 구인자한테 자, 뒤에 제출하는 채용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사기치는 거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근로기준법으로 가면은 자, 근로계약상 부수의무에서 따지면 이게 진실고지 의무.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걸 해고할 수 있는 없는 이쪽과 연결됩니다. 근데 이거는 판례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어쨌든 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거짓말 쓰면 안 돼. 당연한 거고. 다음 마지막, 이 법은 지자체가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사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채용 절차 공정화법은 300명 넘는 사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한다는 거. 그것만 조금 주의하십시오. 또. 자, 다음에 취업규칙. 이것도 뭐 지문은 근기법 93조 이하에 나오는 거라서 조문은 많이 있는데 이것도 나오는 것만 반복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보시면 자, 근기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하나씩 보시면, 자, 일단 93조를 보면은, 취업 규칙은 기본적으로 10명입니다. 10명 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 장관한테 신고합니다. 왜냐면 취업 규칙을 만들었는데, 자, 취업 규칙은 사용자가 회사 만들면서 지 혼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그 회사에 있는 단체 협약 아니면 국가에 있는 노동관계 법령 여기에 얘가 이게 위반되면 안 돼, 이게.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는 10명 넘어 만들어. 그리고 그거 장관한테 가져와. 물론 장관한테 가져가지 않더라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이게 과연 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너네 장관한테 가져와야 돼 라고 조문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은 10명. 됐죠? 다음에 두 번째, 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근로자 대표죠.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동조합에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94조입니다. 94조. 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은 그 노동조합, 그다음에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은 그냥 근로자 과반수야. 이 사람들, 그래서 원칙은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작성하거나 변경하고 싶어. 그때는 이 근로자 대표랑 협의만 하면 돼, 협의. 야, 나 취업규칙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바꿀 거야. 자, 기본적 협의입니다, 협의.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더 불이익하게 변경하고 싶어. 불이익 변경. 뭐 상여금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휴가를 줄인다든가 불리하게 바꿔. 자, 그때는 근로자 대표 협의가 아니고 이때는 동의받아야 돼. 자, 일반적으로 만들거나 바꿀 때는 협의지만 불리하게 바꿀 때 그때는 동의받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성 시에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또 무조건 동의가 아니고 나눠야지 돼. 나눠야지 돼. 뭐 불리하게 바꿀 때만 동의지 만들 때 변경할 때는 협의입니다. 협의.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렸죠. 다음에 세 번째, 신고를 받은 이 장관은 해당되는 취업규칙이 뭐 단협에 법령에 반해. 그때는 야, 너 취급 바꿔 라고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신고하는, 이거 하려고. 다음에 네 번째, 자,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만약에 미달되는 조건을 정한 계약이 있습니다. 요 밑에 법령, 단협, 직유, 그리고 요 밑에 근로계약이에요. 근로계약. 자, 사용자가 취업규칙에다가 상여금은 우리 회사 연 500%야 라고 회사 내역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야, 너 상여금 너는 100%야. 그러면은 취규보다 아래에 있는 계약이 더 불리하죠. 그러면 4번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취규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정한 계약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 계약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면은 야, 너도 상여금 5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 내용상으로 되게 복잡하게 많은데 간단한 조문입니다. 조문 문제. 자, 넘어가시고 다음에 98번. 이것은 뭐 단순한 암기사항인데 이것도 고용정책기본법 보시면, 자, 고용정책기본법령상 뭐 고용정보 시스템 구축, 따지면 서버 만드는 거죠.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운영을 위해서 수집해야 될 정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그게 해설에 있는 것처럼 내용이 많은데 이것도 그 내용을 다 외우기보다는 틀린 거 외우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고용정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보 모아야지 돼 라고 있는데, 첫 번째, 사용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증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에 대해서 인적사항 알아야 되니까 등본, 초본 필요해. 다음에 근로자의 구체적인 노동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장애 정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건 뭐 회사가 어디 있는지 몇 평인지 얼마짜리인지 이거는 굳이 고용 정책 짜는데 필요한 게 아니지. 그래서 답은 이거는 쉽게 그냥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해설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 말고 더 갈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거 외우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답이 되는 등기부 등본, 자,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99번. 자, 고평법 보시죠. 적용 범위인데, 자, 고평법은 기본적으로 남녀 차별 문제, 다음에 뭐 성희롱 문제, 다음에 최근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 뭐 육아휴직부터 배우자 휴가, 최근에는 뭐 가족 돌봄 휴직 휴가. 자,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이 법을 누구한테 적용할 거냐, 이 기준인데, 보시면 첫 번째, 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게 당연히 원칙이겠죠. 왜냐면 이걸 갖다가 야, 5명 넘는 사업장에 적용할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면 5명이 안 되면 차별해도 돼? 뭐 5명이 안 되면 성희롱 자유롭게 해도 돼? 말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기준입니다. 됐죠?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단 예외가 동친가. 매번 나오는 거지. 자, 가족끼리 하는 회사다.
그다음에 가사 사용이다. 여기는 입법 정책에 따라서 우리 입법자들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되겠죠? 마지막 선언법에 적용받는 뒤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선언도는 성희롱하거나 차별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선언법이 빠지는 것은 보통 파견법 이런 것도 파견법 위험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험한 그런 내용이 빠지는 선언법이 얘기되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답은 이것도 쉽게 4번. 자, 마지막 100번 보시면 100번. 자,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인데 요거 지금 현재는 국민 평생 능력 개발을 바뀌었죠, 법이. 어쨌든 이 법에서 훈련하는 목적에 따라서 교육 훈련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렇죠? 목적은 크게 세 가지죠. 자, 첫 번째는 일단 너네 우리 양성해 줄게. 양성. 두 번째는 양성했으니까 기본적인 직무 조건에 맞췄죠.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올려야지 돼. 그게 뭐냐? 향상 훈련이에요. 향상 훈련. 그리고 우리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더 큰 회사로 이렇게 가야지 돼. 이렇게. 이게 뭐냐? 전직 훈련. 됐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는 첫 번째 기본적인 소양을 양성한다. 그다음에 좀 더 나은 직무를 향상한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이 더 좋은 다른 직무를 바꿔준다. 이게 전직이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 집체훈련 이거는 방식에 따른 구분이지 목적에 따른 구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여서 전체로 한다, 또는 온라인 교육한다 이런 것들은 방식에 따른 구분이지 목적에 따른 구분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쉽게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느낌상 1급 시험이라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를 갖다 풀어보면은 오히려 이게 2급 지문이 좀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1급 지문이 좀 더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죠?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뭐 1급 공부하실 때 1급 문제는 풀지 마시고 2급 관련 내용까지 같이 보십시오. 그죠? 그렇게 보시면은 딱히 뭐 1급이라 해서 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그 정도까지 해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